위험 관리 방법하고 위험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험들을 다 안고 갈 수는 없겠죠. 제거할 수 있다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죠. 위험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으면 다 제외시켜버리고 아예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면 위험이 1%도 발생했으면 제외를 시켜버리고 선택을 안 하니까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만 선택한다는 거죠. 위험이 전혀 없는 것만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위험을 전혀 감소를 안 하죠. 그죠? 위험을 감소하지 않으면 아까 수익이 무위험률하고 위험할 중률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위험을 감소하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로 이제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없겠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진정한 투자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투자가 진정한 투자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투자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 위험 처리 기법으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으면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 무위험 자산만을 선택하는 거다.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뭐 무위험 자산이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라든가 또는 국채나 공채와 같이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고, 이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가급적 낮게 추정을 합니다. 수익을 낮게 예상을 하고 지출할 비용을 높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낮게, 비용을 높게 추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가 안 되지만 나가야 될 비용이 많다? 그럼 이거는 투자해봐야 별 볼일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위험을 제거하면서 투자를 꺼리는 거죠. 투자를 꺼린다는 거다. 그래서 보수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급적 수익은 어떻게? 낮게. 여기 초점이 수익을 낮게 예상하고 비용을 높게 추정해서 보수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다른 말로 뭐였느냐?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위험 조정률 줄여서 또 그냥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그랬네, 그지? 요구 수익률이나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률, 할인율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정한다 이거예요. 할인율을 더 높게 정해가지고 할인율을 높여버리면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투자 가치가 낮게 산정돼 나오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인데,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더 높게 정한다. 이 할인율이 바로 뭐냐? 요구수익이란 말이에요.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을 더 높게 정해가지고 투자세를 낮게 평가하는 전략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인데, 자, 투자 가치를 산정할 때는요. 투자 가치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투자자 자신의 요구수익으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위험하고 요구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한다고 그랬죠.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익도 상승해가지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가 상쇄관계를 했지.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을 높게 정한단 말이에요. 요구수익을 높게 정하는데 이 요구수익이 지금 수익을 할인해주고 있는 할인율로 분모해 있는 요구수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수익을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위험 조정률 또는 그냥 줄여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을 어떻게? 더 높게 정한단 말이에요. 이 요구수익을, 수익을 할인해주는 할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투자 가치는 당연히 낮게 산정돼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해서, 요구수익을 더 높게 적용해서 투자자를 낮게 평가해버리고 투자를 안 하면서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요구수익을 적용해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전략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 항상 이 할인율이 바로 뭐야? 요구수익률인데요. 위험하고 요구수익은 언제나 뭐 한다? 비례한다 그랬잖아, 비례.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도 더 높게 적용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뒷페이지 가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 같은 말이 되겠네. 이 위험 처리 기법 중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기법이 바로 또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죠?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하면 그 수익도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임대료 수익에 밀접한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영업 경비도 수익에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이자 비용도 수익에 영향을 주죠. 세금도 수익에 영향을 주고요. 부동산 강가가 어느 정도 생기는가, 강가 정도도 수익에 영향을 주고, 또 부동산 구입 가격도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하잖아요? 그럼 수익도 당연히 따라서 변해요. 이 수익이 바로 이제 뭐 순행가라든가 내부 수익률 이런 건데,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할 때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 크게 변동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기법이 민감 분석인데, 임대료가 연간 1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수익을 측정해 보니까요, 수익이 연 20% 정도 예상이 되더란 말이야. 근데 임대료가 연간 5천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임대료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고 가정하고 수익을 측정해 보니까 수익이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임대료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2분의 1로 줄면 수익도 20%에서 10%로 줄니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럼 임대료가 2배 변하면 수익도 2배 변한다. 임대료가 2분의 1 감소하면 수익도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영업경비 한번 변화를 줘보세요. 영업경비가 연간 1억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수익을 측정해 봤어요. 연간 영업경비가 1억 정도 지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수익을 측정해 보니까 수익이 20%가 예상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경비가 2배 증가해가지고 2억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수익을 측정해 봤어요. 수익을 측정해 보니까 수익이 1년에 2%밖에 예상이 안 되더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자도 변동시켜보고 또 세금도 변동시키고 강가 정도도 변화시키면 수익이 다 따라서 변하죠. 근데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수익도 역시 2분의 1로 반으로 줄어요. 그죠? 그럼 임대료는 크게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경비가 2배 증가했어요. 2배. 영업경비가 2배 증가하니까 수익은 20%에서 2%로 10분의 1로 크게 줄어버렸죠. 그죠? 그럼 수익은 10배의 변동이 온 거예요. 10배. 그럼 영업경비는 수익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영업경비가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익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렸죠. 그죠? 영업경비가 2배 상승하니까 수익은 10분의 1로 뚝 떨어져요. 이럴 때 이제 수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수익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의 변화가 심할 때는 민감도가 높다. 수익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감도가 높다는 말은 수익의 변화가 크니까 위험도 높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민감도 분석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할 때 실제 수익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 수익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판별해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투자는 영업경비가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위험을 좀 제거하려면 가급적이면 영업경비를 지출을 하지 않고 경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걸 알고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민감원수는 수익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판별해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여갈 수 있는 아주 유용성이 높은 위험 처리 방법, 이런 방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에요. 자, 민감도 분석이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할 때 실제 수익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걸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수익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서 위험이 높은 투자로 분리가 되고요. 그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 말이야.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뭔가, 이걸 판별해서 손실 규모를 줄여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위험 처리 방법을 민감도 분석에 한다. 이걸 기억해 놓고요.
다시 앞장으로 가서,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겨가지고, 그럼 이런 이제 위험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수반되고 발생했을 때, 투자가 스스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위험 관리 방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 회피, 그리고 위험 보유, 위험 통제, 위험 증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사례를 가지고 위험 보유, 위험 통제, 위험 증가에 어떤 게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뭐 독립적으로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지문으로는 거의 매년 등장할 정도로 자주 시험에 등장하니까 사례를 가지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위험 회피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처음부터 손실 가능성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에게 부담할 손실 가능성을 처음부터 피해버린다. 그래서 회피라고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으면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험이 전혀 없는 것만 선택한다. 이 말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자체를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전부 피해버린다. 그래서 이걸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험 회피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위험 보유는 투자자가 스스로 손실 가능성을 떠안고 가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 이걸 위험 보유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위험 보유 수단이 손실 충당금이라든가 손실 또는 대손 같은 말이야. 대손 충당금 또는 손실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즉, 자, 어떤 투자를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해. 요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이 투자에서 연간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미리 1,000만 원 충당금을 자기가 딱 보유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투자 후에 실제 손실이 1,000만 원 생기지? 그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충당금으로 손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투자자가 스스로 손실을 안고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손실을 부담했죠? 그죠? 이렇게 손실을 스스로 떠안고 간다. 스스로 손실을 부담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걸 위험 보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손실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 같은 말입니다.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 보유에 해당하고요. 이제 위험 통제는 손실 규모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 이게 이제 위험 통제 수단인데, 위험 통제가 손실 규모를 줄이는 건데,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민감보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위험 통제 수단이에요. 민감보험서.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민감보험서를 통해서 수익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판별해냈죠. 그럼 이 투자자님 만약에 영업경비가 수익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 가급적이면 요 투자를 해서는 경비 지출을 억제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손실 규모나 횟수를 줄이는 게 대표적인 위험 통제인데요.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어떤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손실 규모를 줄인다. 그 말과 같은 거다. 이렇게 손실 규모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위험 통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민감보험성이나 포트폴리오가 위험 통제 수단입니다. 위험 증가는 내가 부담할 손실을 증가니까 다른 주택에 떠넘긴다는 거죠. 다른 주택에 내가 부담할 손실을 떠넘겨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위험 증가인데,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갖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 오니까 그걸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변동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변동금리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거고요. 또 임대인이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손실이 생긴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더 받아내는 거죠. 임대료를 인상한다. 그럼 자기가 부담할 손실을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이 임대료 인상, 이것도 대표적인 위험 증가 수단이죠. 그리고 주택 선분양도 건설업자가 완공분의 주택을 미리 소비자에게 팔아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가 하락한다든가 주택 가치가 하락하고 도산 가능성 이런 걸 소비자에게 먼저 완공 전에 떠넘겨버리죠. 내가 부담할 손실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키는 것. 가장 대표적인 이것도 위험 증가 수단이고요. 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부담할 손실을 보험회사에게 떠넘긴 거죠.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또는 하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도급인에게, 수급을 받은 도급인에게 손실을 떠넘긴다든가 하청계약이라든가 리스계약, 전부 이게
도급을 받은 사람에게 손실을 떠넘긴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위험 증가 수단 중에 이자율 서왑이라는 게 있어요. 서왑. 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서왑.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교환. 스와핑이라는 게 있어요. ing 붙으면 스와핑 아닙니까? 스와핑,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스와핑이 뭐, 니 마누라, 내 마누라 바꾸고 막 이런 거죠, 그죠?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이자율 수합이 이자율을 서로 교환한다는 거야. 금리 조정 방식을.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 그럼 금융기관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손실이 없잖아, 그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금리를 따라서 인상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변동금리를 정하고요.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할 때는 금리를 따라서 낮춰주면 금융기관이 손해겠지. 그럼 그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변동금리, 하락하는 시기는 고정금리를 정하면서 이자율 조정 방식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계속 교환해가면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책에 뜨는기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자율 스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차입책에 위험을 뜨는기는 대표적인 수단이죠. 이렇게 내가 부담할 손실을 다른 주체에게 뜨는기는 거, 이걸 위험 증가라는데요. 이 위험 증가에 따른 사례는 다 기억을 해야 돼. 다 전부 다 기억하고, 물론 다른 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위험 회피 수단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다. 요걸 기억해놔야 시험을 안 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온다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동금리를 조합한 것은 대표적인 위험 회피이다. 위험 회피 가지고 위험 증가이다 그래야 돼. 알았어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동금리를 조합하는 거,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대표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하고 위험 증가 수단을 자주 묻는데, 물론 보유도 알고 통계도 안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 사례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하고 계셔야, 득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고려한 후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험에 어떤 게 있는가, 또 위험이 뭔가,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또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위험하고 수익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3절. 포트폴리오 이론.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원래,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접목했던 이론이에요. 마코 피체라는 학자가 1952년도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주 빛나는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느 한 종목에 집중해서 다 투자를 해버리죠.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좋은 종목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하면 삼성전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 말이야. 삼성전은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는데 내가 한 1억이라는 자금이 있어갖고 1억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1억을 전체 삼성전에 집중해서 그죠? 한 종목에 다 투자를 했어.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요즘처럼 좀 반도체 주가가 막 곤두박질을 치다가요. 3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뭐 한 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만 2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만 2조 이상을 매수했거든요. 당연히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3만 7천 원까지 떨어졌던 게 그죠? 3만 6천 원, 7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4만 8천 원 이렇게 돌파하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내가 모르겠다. 삼성전자는 잘 모르는데 나는 제가 SK 하이닉스를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반도체 종목 중에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중에. 근데 한 4년 전부터 내가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모아가지고요. 그걸 뭐 2만원대부터 샀어요. 2만원대부터 사가지고 그걸 뭐 9만원도 넘었던 거죠. 그래서 좀 또 곤두박질 치다가 지금 또 이제 7만 한 6천 원 지금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한 3만 몇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7만 몇천 원이니까 수익이 이미 100%가 넘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주가라는 게 상승할 때는 거기가 좋겠죠. 그럼 내가 가진 자금을 삼성전자에 1억을 다 투자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주가라는 건, 그죠? 항상 이렇게 N자인 파동을 그리는 거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금을 어느 한 개에 어떻게 하라?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산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IT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 한 개 사두고요. 또 울산 사람 같으면 자동차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아직까지도 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뭐 현대중공업 사면 되는데 현대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조선 업종도 한 개 사두고, 또, 그죠? 조선 쪽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도 좀 사고, IT를 대표하는 또, 삼성산도 좀 사두고, 또 뭐 한 개 또 사야 돼. 요즘 같으면 또 뭐 사야 됩니까? 바이오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2019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전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국책 산업으로서 성장시킬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대표하는 거, 뭐, 셀트리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제약주. 이런 것도 한 개 사두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제약 바이오 주가 내릴 때, IT 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 IT 주가 내릴 때, 자동차 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개의 집중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면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포트폴리오는 어떤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뭘 내라?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건데 이 위험도 그죠? 감소가 가능한 게 있고 감소가 안 되는 게 있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을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했고 체계적 위험은 어떤 위험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체계적 위험이야.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뭐한다? 분산 투자하는 것. 이걸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가 딱 떠올라야 되고 이 분산 투자하는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한다. 뭐 A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A도 투자하고 B도 투자하고 C도 투자하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걸 포트폴리오를 한대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내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몇 프로가 이상되는가 이걸 알아야 이제 투자부를 결정하겠죠. 그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 뒷페이지 넘겨봐. 304쪽 가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근데 그냥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야. 어렵진 않아요. 쉬운데. 이게 거의 매년 한 개씩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작년에도 안 나오고 재작년에도 안 나왔네. 올해는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푸는 거다요. 푸는 거니까 풀려고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겠죠. 자, A, B, C 세 개의 부동산을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자산 비중하고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자산 비중을 보니까 자산 비중이 A의 자산 비중을 지금 A에 몇 프로 수준한다 그랬어요? 20%, B에는 30%, 그 다음에 C에는 50%를 투자한다 그랬네. 자산 비중이. 그 다음에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딱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그지? 지금 불황일 때하고 호황일 때 수익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죠. 그죠?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 수익률이 따로 주어져 있는데 단수에 보면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 발생 확률을 각각 50%, 호황과 불황일 때 발생 확률을 각각 50% 되겠지? 근데 지금 호황일 때 A 부동산은 호황일 때 몇 프로? 6%, B는 8%, C는 10% 수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불황일 때는 A가 몇 프로? 4%, B도 4%, C도 2%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 수익이 각각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가 해서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확률이 각각 50%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 50%씩 곱해주는 거야, 반씩을. 그러면 A 부동산은 호황일 때 몇 프로? 3% 수익이 예상되고, B 부동산은 불황일 때는 몇 프로? 2%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A가. 그지? 50%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B는 역시 호황일 때 몇 프로? 50% 곱하면 4가 되겠죠. 반이니까. 불황일 때는 2%가 되겠죠. 그러면 C는 호황일 때 5%, 불황일 때는 1% 수익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A는 호황일 때 3%, 불황일 때 2% 수익이 발생해서 5%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B는 호황일 때 4, 불황일 때 2%에서 6% 수익이 예상되는 겁니다. C도 두 개 합치니까 6%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금을 지금 A에는 20%밖에 투자를 안 했죠? 자산 비중이 20%가 여기에 20%를 곱해야 되는 거야. 20% 곱한다. 그럼 A 부동산은 1%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자산 비중이 30%니까 역시 또 30%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 18, 1.8%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C는 자산 비중이 얼마? 50% 투자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50% 비중을 곱해줘야지. 그러면 5로 30이니까 3% 수익이 예상되네. 그래서 이 부동산은 A에서 1%, B에서 1.8, C에서 3% 합쳐가지고 3개를 합치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5.8%가 되겠네, 이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5.8%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수익률 구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확률과 불황일 때 확률을 주죠. 그럼 그 호황 옆에 50%, 불황 옆에 50% 적으란 말이야. 도표에다가. 호황일 때 50%, 불황일 때 50% 해서 적고, 그 다음에 밑에다 바로 곱해가는 거야. 그럼 A는 호황일 때 6%였는데 50%니까 3. 그럼 불황일 때 4%인데 확률이 50%니까 곱하면 2. 이렇게 하고 5% 수익이 예상되고, B도 곱하면 4, 2에서 6%. 다 적어요. 이래가지고 자산 비중을 재는 걸 한 번 더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나누기가 없잖아, 그죠? 곱하고 더하는 것까지는 하겠죠? 네. 한 번 해보면 다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정도, 두 문제 정도만 풀면 그 밑에 2번 문제까지 했고, 1번, 2번 두 개만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해가지고 풀려고 한번 해보셔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1번, 2번 두 개 다 풀어보고 연습하고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 보고 어떻게 푸는지 연습해갖고 한 번 더 풀어봐야지. 안 풀리면.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요령을 습득해갖고 풀려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연습만 하면 충분히 푸는 거예요. 나올 확률 내년이 아니지. 올해 나올 확률이 90%는 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던 게 2년 연속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마 나올 확률이 9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연습해서 풀도록 하고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 효과로 가서,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분산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으니까 분산 효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분산 효과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겠죠? 체계적 위험은 어차피 제거가 안 되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인데, 그 포트폴리오가 크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한다는 뜻이야. 많이. 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할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고 분산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도 체계적 위험은 절대 제거가 안 되는 거니까, 그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하는 것을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자산을 배합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되느냐? 첫째는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키라 이 말이에요.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자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로 볼 때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A하고 B 두 개로 자산을 배합하는 것보다는 A, B, C 세 개로, 두 개보다는 세 개로 자산수를 늘리는 게 위험이 더 많이 적어지고, 또 세 개보다는 A, B, C, D 네 개로 자산수를 한 개 더 늘리는 거야. 그럼 위험이 더 적어지고, 여기에다가 또 자산수를 또 늘려간다. 그럼 통계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적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켜 갈수록 통계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적어지는데, 그 이유가요, 왜 자산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이 통계로 더 많이 적어지느냐. 이 각 자산마다 A, B, C, D 네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정하자. 그러면 이 각 자산마다 수익률이 전부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A하고 B 두 개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C, D 두 개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 또 B하고 C에서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A하고 D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로 볼 때는 이렇게 자산수를 증가시킬수록 각 자산마다 수익률이 전부 다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는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자산수를 어떻게 늘려라. 구성하는 자산수를 계속 증가시켜 갈수록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고요. 두 번째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자산을 배합하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작다는 뜻입니다.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되는데, 이 상관계수는 내가 A, B 두 개로 만약에 분산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수익률이 어떤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는가? 수익률의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가 상관계수고,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1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가장 적을 때가 마이너스 1, 제일 클 때가 1일 때입니다. 그런데 1을 초과한다거나 마이너스 1보다 적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가장 적을 때가, 상관계수가 가장 적을 때가 마이너스 1, 제일 클 때가 플러스 1, 1일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 이 말. 비체계적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 왜 그러면, 이렇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가장 적으면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되느냐. 이때는, 만약에 A하고 B 두 개로 분산 조절을 했잖아요? 근데 요 두 개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자산이 배합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정반대가 되게 자산이 배합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되면서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이 나올 때가 1일 때인데 상관계수가 1이 나와버리면 비체계적 위험조차도 비체계적 위험도 전혀 제거할 수 없어요. 위험 자체를 아예 전혀 제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때는 위험이 전혀 제거가 안 되느냐. 이 상관계수가 1이 되면은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수익률이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다는 거야. 이 수익률의 방향이 동일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돼서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항상 자산을 배합할 때는 각 자산 간의 수익률이 어떻게? 반대 방향이 되게, 수익률의 방향에서도 반대가 되게 자산을 배합해야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하고 B 두 개로 분산수를 했단 말이야. A의 자금을 50%, B의 50% 이렇게 투자해서 A, B 두 개로 포트폴리오를 붙여서 분산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A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요. B에서 수익이 0%가 나오고요. B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A에서 수익이 0%야. 그럼 두 개의 수익이 어떻게 돼? 정반대 방향이죠. 수익률이. 그럼 이게 A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B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B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A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수익률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면서 불필요한 위험이 모두 제거됩니다. 비체계력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A하고 B 두 개로 분산조를 했어. 근데 이 두 개의 수익률을 보니까 A가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도 수익률이 100%가 나와요. 그러면 A가 수익이 0%일 때 B도 수익이 0%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개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이죠, 그죠? 수익률이 전부 동일 방향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이게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수익률이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면 한 개 수익이 안 나오면 다른 것도 수익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쫄딱 말아먹겠지. 위험이 전혀 제거가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산을 배합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게? 반대방이 되게 자산을 배합해야 상관계수가 뭐에 가깝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서 비체계적을 더 많이 제거하게 된다 말이야. 그래서 상관계수는 가장 클 때가 1, 제일 적을 때가 마이너스인데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자산이 배합돼서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해서 양호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가 가장 적고 상관계수가 1일 때가 가장 크다 그랬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에서부터 1까지의 값만 가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임을 모두 제거.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도 전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자산을 배합하라 그랬지. 그럼 만약에 상관계수가 0이다. 그럼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된다 안 된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상관계수가 0이면은 중앙에 있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라고 1하고 중간값이 0 아니야. 그럼 위험이 제거된다 안 된다? 된다고. 상관계수가 뭐일 때만 위험이 제거 안 된다고? 1인 경우에만 1.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전혀 위험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1만 아니라면 1만이 안 하면 위험이 제거되는 거야. 다만 0이면은 이제 마이너스라고 1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위험이 모두 제거, 비체계 위험이 1일 때는 전혀 제거 안 되니까 0이면 중앙이니까 위험이 절반 정도 제거가 되겠죠.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쪽으로 가까이 간다. 마이너스 1쪽으로. 그러면 위험이 많이 제거된다는 뜻이야. 많이 제거된다는 뜻이고 상관계수가 1만 아니고 1쪽으로 가까이 가면 1 이하라면 위험이 제거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되지만 적게 위험이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위험이 적게 제거되는 거지.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상관계수가 1 이하라면은 1만 아니고 1 이하에 있다면 위험이 제거됩니다. 제거되지만 적게 제거된다는 거지. 1인 경우만 위험이 지금 전혀 제거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만 아니고 1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험이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1쪽에 가까로 가야 많이 제거되는 거고 플러스 1쪽으로 가까이 오면 적게 제거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분산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1인 경우에만 분산효과가 없다. 요 1인 경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안 나타나죠.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지?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는 말이 비체계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분산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1인 경우에만 분산효과가 없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1만 아니라면 1보다 적고 플러스 값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위험이 제거되는데 다만 위험이 적게 제거된다는 뜻이지 분산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미를 알겠나요? 여기까지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기초적인 개념만 좀 잡고요. 오늘 그 포트폴리오를 다 끝내야 되는데 평균분산 지배원리하고 효율적 프론티어까지를 다 끝내야 되는데 안 되네 끝까지. 그 지배원리를 설명하면 그거하고 같이 이제 그 효율적 프론티어까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배원리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죠. 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인데 진짜 하여튼 뭐 제가 명절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물론 바빠지고 하죠. 이 자리에서 우리 인사합시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제일 큰 명절이니까 또 가족분들하고 친척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볼까 말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좋은 추억도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또 재충동 하시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좀 쉬셔야죠. 근데 지금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근데 명절 때 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연휴인데 다음 주까지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지금 연휴인데 푹 쉬면은 그죠? 연휴 끝나고 오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그것도 친한 친척도 만나고 하면 또 술도 한잔 드시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이니까요. 술도 좀 적당히 드시고 가급적이면 올해 설에는 단술만 술은 응? 술은 드시되 단술만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름다운 좋고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 여유기간을 활용해가지고 다 쉬지 말고요. 한 이틀 또 쉬시다가 나머지 기간에, 그죠? 여러분이 좀 부족한 과목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부족하고 공부가 좀 덜 된 과목들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공부도 좀 하셔야 감각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연휴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